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숫자가 작아지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 네 분이 내려가셔가지고 국민통합포럼 모임에 하태경, 정운천, 박인숙 최고위원님 또 오신환 의원님 이렇게 가셨습니다. 남은 분들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개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화성 14형 3차 발사다라고 아침 회의에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강력한 대응을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북한은 화성 15형 ICBM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김정은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지 저는 참으로 걱정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대응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과거와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말뿐인 안이한 대응을 했고 아직도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삼불일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드 문제 하나 해결도 못하는 그런 대중 외교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신뢰를 흔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고치고 이 정부가 대북 정책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화론자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유일한 평화적인 해결책은 정말 초강력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수년간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한 다음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지 효과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왕따시키고 미국이 어느 날 북한이나 중국과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이런 빅딜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코리아 패싱이고 이거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흔들리는 한미관계를 바로 잡고 한미 간의 수시로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대북 군사 대비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대북 군사 대비책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전술핵, 핵공유에 대해서 마치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은 이제 거두어들이고 다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 전력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고 우리 자체의 방위력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사 옵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 옵션은 늘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북한이 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강력한 제재 압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군사 옵션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외교도 힘을 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성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문제는 한미 간에 정말 조용하게 해결할 문제를 이렇게 대통령이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쏜 날, 그날, 아침에 미국에 대해서 이런 군사 옵션을 배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한미동맹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보여준다.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 제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 외교는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에 대해서 3불1한이다, 3노다 이런 저자세의 어떤 굴욕 외교를 할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압박을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이제까지 취하지 않았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대중외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당의 논평이 나갔습니다만은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은,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이 국정원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전용하는 이런 정치 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개혁하라고 국정원의 개혁 TF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도 대공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 이런 이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이런 이야기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왜 두느냐, 국정원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첩 테러범을 잡는 그런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그런 국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안산의 한 사업체에서 또 특성화국 현장 실습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고 정말 이 학생이 빨리 쾌유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인천에서는 현장 실습 학생이 손가락이 또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제주에서 고 이민호 군 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특성화 고 현장 실습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 문제, 또 구의역 고 김모 군의 어떤 그런 안전과 생명 문제, 비정규직의 그 안전 문제, 또 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저는 이런 부분은 개혁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이 정말 가장 역점을 두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또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정책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실천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되는 우리 바른정당 개혁 보수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비록 의원 숫자가 적고 어떤 당의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만은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집중을 하고 뭔가 하나씩 개선해 나갈 때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다시 쳐다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많이 아낍니다만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에는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싸우고 그 다음에는 친박 비박으로 싸우다가 별별 박이 다 생겨나다가 나중에는 진박까지 생겨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행짓을 했든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친홍 비홍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가 10년을 정말 철학과 가치와 정책
생각도 없이 오로지 권력 투쟁만 하고 이렇게 계파 싸움만 하다가 보수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런 자유한국당은 결코 보수의 미래,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뜻이 있는 그런 개혁 보수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탈출해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와 이 문재인 정부가 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이 되어 있고 또 대상 계층이 과연 누구인지 주거 빈곤층인지 아니면 중산층 서민인지 불확실하고 또 119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모든 게 불확실하고 설익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 해석을 폐기해서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남겨져 있으며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행정 해석 폐기나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결정되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이렇게 갑자기 시행하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그야말로 의문입니다. 또한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 당장 이를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락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근로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그 본질상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인식과 생활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에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를 6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고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 경우에는 최대 8년간의 유예기간이 가능하도록 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현장의 혼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 결정을 기다려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따라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여당 일부에서 이런 교조주의적인 이 자세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숙된 자세를 가지기를 촉구를 합니다.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을 4, 5년 내에 폐지하기로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록금 등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갑질이 있었던 점은 묵과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와 합의를 해서 발표했다고 했지만 정작 일부 사립대 관계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하니 얼마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입학금 폐지는 속성상 개별 대학이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인데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가진 단체가 아닌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일부 대표와 논의하고 마치 사립대 전체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다기보다는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서 쉬운 길로 피해간 꼼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자 정부는 사립대를 대표하는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개별 대학의 참여 여부는 대학 자율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교육부가 발뺌을 했습니다. 대학의 참여 여부는 대학 자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발표 자체가 합의를 언급했다는 것이 결국에 거짓말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전형적인 갑질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일방적인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최근 코스닥 거래 대금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금융시장에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과연 비트코인을 포함한 최근의 암호화폐 투자 또는 투기 열풍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자산의 출현이 또 하나의 투자 대상의 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 당국도 또 금융시장도 일반 국민도 제대로 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만 그동안 ICO를 불법화한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웃에 일본도 통화의 일종으로 지금 간주하는 자세를 전향적으로 처음부터 보이고 있고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중국만 해도 이 ICO의 경우에 이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그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주는 그런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에서 가장 이 강도 높은 규제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그 속성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이 파악을 한 이후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를 합니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강성노조, 대기업 노조의 불법 시위, 파업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코나 생산 라인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그 불법 점거, 파업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좌파 정권인 현 정부에서
그 자기 밥그릇 챙기기, 그다음에 일자리 세습 문제 등 이 노동 적폐 문제에 대해서 정치 보복성으로 보이는 청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기업주나 CEO들이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임금 상승분을 협력업체 납품가를 후려쳐서 보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7일 며칠 전에 경산에 있는 중소기업체 현장을 한 2시간 방문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이 업체에 한 직원은 150명, 연간 매출은 1,000억,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는 겁니다. 요즘 다들 어려워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하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을 국내 자동차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답니다. 전부 다 해외에 납품을 하면서 제대로 가격도 받고 기술 지도도 받아서 자기들은 경기가 괜찮다, 앞으로 더 키울 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 업체에 납품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굉장히 납품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납품가, 단가 후려치기 문제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모든 납품선을 해외 자동차 업체로 바꾸고 국내에는 한 20% 납품을 한답니다. 이 문제도 더 이상 납품을 이제는 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대기업 원청이 이 강성노조의 담합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고 그 올린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그런 폐습이 되풀이되어 왔었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제에 현대자동차 기업주나 CEO들도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쐐기를 박자. 그래서 원청업체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어떤 상생 구조를 만드는데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 이 업체의 납품가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은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원청업체 임금 격차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만 기업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활기가 돌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그런 풍토를 이제는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시장 경제 큰 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는 방법도 모색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보고 싶은 분 없습니까? 예, 공개회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